리모델링 시 투자성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즉 교통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금적으로 부족하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리모델링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해 성공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리모델링이란 단어에 대해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상담 때 물어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어느 정도 알고 투자하는데 리모델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장 규모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요. 21년을 기준으로 보면 리모델링 규모는 약 17조에서 20조 원이나 되고요. 25년에 37조 원, 2030년에는 약 44조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연한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약 65% 정도 되고요. 전체 세대수로 따지면 550만 세대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럼 리모델링의 정의는 뭘까요? 부동산이 노후화되면 노후된 부분을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 행위인데요. 보통 증축이나 대수선이라는 걸 합니다. 통상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되면 리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이런 리모델링 방식은 수평이라든가 수직 증축도 있고요. 별개의 동을 짓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재건축은 최소 준공된 지 30년은 넘어야 하고요. 안전진단도 D등급 이상인 때는 조건부 재건축만 가능하고요. 2등급 정도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적률도 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조합원의 동의율도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기간도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요.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준공이 15년 이상 되면 되고요. 안전진단 기준도 B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용적률 또한 법적 범위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동의율도 66.7% 정도 되면 가능하고요. 평균 사업기간도 6년 정도라 재건축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로 리모델링은 장점이 많은데요. 재건축에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초과이익 환수제, 기부 체납에 대한 규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더욱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조사 결과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94곳이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재건축에는 없는 단점도 있는데요. 첫째, 재건축은 공사기간 동안 재산세를 내지 않는데요. 리모델링은 완전 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직 증축 허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4년에 수직 증축 완화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내력벽 철거를 하지 못해서 보다 다양한 평면 구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재건축을 통해 진행되는 곳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체계화됐지만 리모델링은 진행된 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체화돼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던가 신도시에 리모델링 단지를 위주로 리모델링 연합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앞서 평촌 신도시는 21년에 22개의 단지가 연합회를 만들었고요. 22년 1월에는 군포 3번 신도시에서 18개 단지가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울도 1월 26일에는 70개 단지가 리모델링 연합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회 구성이 많아지면 각 대선 후보들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구 수가 증가할 수 있게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윤석열 후보 또한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금보다 올라갈 텐데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할 투자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서 재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즉 준공된 지 15년에서 30년 사이에 용적률이 200에서 300% 된 단지는 재건축보단 리모델링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고요. 나홀로 아파트라도 주변 비슷한 연식의 소규모 단지들이 밀집한 곳은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향후 정부가 공급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마포 태영 아파트는 서울시 소유의 임대 아파트가 약 30%나 되는데요. 이곳에 서울시가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30%의 동의율이 확보됐기 때문이죠. 진행 속도도 그만큼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대지 지분이 적고 동강 간격이 좁은 것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저렴해도 저층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급이 적으면 현재 살고 있는 층을 그대로 배정받기 때문이죠. 리모델링 시 저층으로 배정받으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좋지 않아서 가격 상승이나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시 투자성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15% 이상이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약 30에서 50% 줄어들게 되는데요. 리모델링 아파트를 매입할 때 투자성이 있으려면 일반 분양 물량이 최소 10% 이상은 되는 곳에서야 수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리모델링 투자는 오래된 연식보단 입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즉 교통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 서울의 핵심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금적으로 부족하면 일기 신도시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외에도 자금 대비 가성비가 좋은 곳도 있습니다. 결국 저평가 물건을 사려면 분석과 발품은 필수겠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도 생각보다 빠르게 인허가를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건축 시 안정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제도적 완화가 될 수는 있어도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강화될 겁니다. 또한 많은 단지들을 한 번에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기보단 수위 조절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택 공급만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가 폭등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해 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및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